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 단순한 가격 등락이 아니라요. 현재 시장의 심리, 그리고 실물 경제 사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부터 시작해보죠. 이 첫 번째 차트가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50.4로 사상 최저치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업률은 이렇게 낮은데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이걸 두고 요즘 5 세션, 그러니까 분위기 침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아, 5 세션이요? 네, 일자리는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사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마트만 가봐도 바로 느껴지죠. 바로 그 심리가 이 지표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경기가 괜찮아 보여도 개개인의 삶은 훨씬 더 팍팍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2배로 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실제로 소비를 줄이는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역사적인 비관론이 그저 느낌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실이 될지 그 갈림길이 되겠군요. 네, 그 갈림길을 보여줄 겁니다. 시장은 아직 이 하방 리스크를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미국인들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는데 정반대 세상이 있죠.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28배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21년 유동성 파티 때나 볼 수 있었던 엄청나게 고평가된 영역 아닙니까? 이 온도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크게 두 가지 기대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연착륙, 그러니까 경기가 심하게 망가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고요. 네. 다른 하나는 AI 혁명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대 중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금의 높은 주가 수준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혁명이 진짜라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죠. 그렇죠. AI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서 금리가 조금만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쉽게 말해 지금은 리스크 보상 비율이 하방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곧 내려줄 거라는데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셈이군요. 다음 차트를 보면 그 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BCA 리서치 설문조사인데요. 투자자 대부분이 2026년이 되면 연준이 스스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연준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거죠. 연준의 공식 발표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사항이 가격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가 쏠려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거나 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시장과 연준의 이 동상이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뭘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연준 회의에서 공개될 경제 전망 요약 SEP,
특히 그 안에 있는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아, 점도표요? 네,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 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점들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연준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점도표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뜨거운 기대와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이요. 바다 건너 유럽, 특히 독일 상황은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다음 차트를 보면 독일의 경기 심리 지표가 실제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2022년부터 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2022년에 있었던 그 에너지 충격이 독일 경제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심리가 실제 경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나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이 독일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실제 결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네 정도로만 나와도요.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비관론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독일 경제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네. 다음 차트를 보면 독일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대중복 수출, 특히 기계와 자동차 수출이 정말 낭떠러지처럼 떨어졌어요. 자동차 수출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판의 변화, 다시 말해 레짐 전환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레짐 전환이요? 네, 과거에 독일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독일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이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이건 시장이 아직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장기적인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좀 주시해야 할까요? 중국 내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에서요, 자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월별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이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의 오래된 성장 엔진이 삐걱거리는 동안 아시아의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엔진이 정말 무섭게 돌아가고 있군요. 네. 다음, 대만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장세가 가속화되더니 내년 말에는 전년 대비 50%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나라 전체가 AI 붐에 올라탔다고 봐야겠네요. 네. 명백하게 글로벌 AI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대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만 내 물가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덕분에 중앙은행이 굳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식힐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네요. 경제는 뜨겁게 성장하는데 돈줄을 쨘 필요는 없다니? 맞습니다. 이 강력한 성장 모마텀이 아직 대만 주식이나 통화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매달 발표되는 대만 전자제품 수출 데이터하고 TSMC가 발표하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대만이 AI 칩을 만들면서 질주하는 동안 바로 옆 중국 본토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군요. 네,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 통화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기점이요? 네,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긴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중국도 위안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완화 조치의 범위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신호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 즉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보면 됩니다. 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한다면 그게 바로 본격적인 완화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자산시장 내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먼저 금입니다.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동시에 월봉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기술적 지표가 93.2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RSI는 일종의 과열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70만 넘어도 과매수, 즉 너무 과열됐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70만 넘어도요? 네. 그런데 90을 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블로우오프 톱 국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그럼 지금 금을 사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과열을 식히기 위한 상당한 가격 조정이나 긴 횡보 기간이 올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강력한 경고 등으로 봐야 합니다. 월말에 가격이 하락하며 마감하는 패턴이 나타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괴리가 보입니다. 소위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높은 수수료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냥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렴한 패시브 펀드, 예를 들면 ETF 같은 상품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시장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자금 유출은 벤치마크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좋은 중소형주들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팔려나가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차트와 연결되는군요. 대형주와 중형주 사이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정말 소수의 대형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편중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에는 다시 좁혀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죠. 평균으로의 회귀요? 네, 물론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외되었던 중형주로 자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지셔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그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전환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뒤에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새로운 금리 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많은 국채를 사주려면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전처럼 주식이 위험할 땐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면 된다는 6040 포트폴리오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 차트,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공급망 오믈렛 문제. 한번 섞어버린 계란은 다시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차트는 1995년에는 다극화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22년에는 얼마나 중국 중심으로 깊숙하게 얽혀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특히 독일이나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조차 산업재 부품에 있어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디커플링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거대한 오믈렛처럼 섞여버려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시도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디리스킹이나 리쇼링 같은 바들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거군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네요. 네, 이 오믈렛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즉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심리와 현실의 괴리, 미국과 다른 지역 간의 괴리,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와 소형주, 특정 자산 간의 괴리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여러 단층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이 벌어진 틈들이 다시 좁혀질지 아니면 더 크게 찢어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향후 시장 국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묘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주시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심리는 최악인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과연 시장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